자, 다섯 번째로 세무의 이제 조세의 기초, 그래서 세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의 일반적 개념입니다. 자,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자, 급부와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금 이만큼 낼게, 국가는 나한테 뭐 해줘 해서 국가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급부 반대급부, 그러니까 급부 반대급부는 이제 보험계약이죠.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민에게 그냥 부가 징수하는 금전급부라 정의한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세금 냈으니까 뭐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한 조세는 그래서 강제적입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한 조세는 국가 지자체의 경상적인 경비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밖의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등등에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세의 의의에 대해서는 급부 반대급부가 아니다. 아니고 그냥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세의 특징입니다. 조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조세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가 징수한다. 그러니까 재정입니다. 재정 수요. 그래서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 조세라는 거죠. 그리고 조세는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공과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 강제적입니다.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공과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세는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자, 있다, 않다, 있다, 아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는 일반 국민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가 징수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구별된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 이거는 조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 땅 앞에 이렇게 도로가 난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이 도로 조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세금 내시오. 그러면은 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조세는. 자, 그 다음에 조세는 금전급부인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 원칙은 당연히 이제 돈,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물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이렇게 물건으로도 다 대납을 받은 것 가지고 이제 환가를 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금을 물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약간 이제 좀 또 절세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에 넘어가서 이게 1차 유찰 그리고 2차 유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가 만약에 1억이었다. 그래서 유찰되어서 이걸 5천만 원에 구매했다. 근데 이 1억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물납으로 받아줄 때도 공시지가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1억짜리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그럼 내가 세금 납부할 게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 1억을 하는 게 아니라 경매 법원에 가가지고 유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1억짜리를 구해가지고 5천만 원에 사와가지고 이걸 5천만 원에 사온 걸 물납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납으로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조세의 특징에 있어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요걸 이제 각각 좀 구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고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의 목적에 보시면 이제 주목적, 자, 주목적은 국고입니다. 국고, 재정 수요라는 거죠. 재정. 그래서 국고적 목적이 주목적이다. 일단 뭐 돈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뭔가를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세 부과의 주된 목적은 국가 지자체의 경비 조달에 있는데 이와 같은 순재정적 목적을 국고적 목적이라 한다. 자, 순재정적 목적, 여기에 순자는 네트라는 거죠. 네트.
그래서 재정적 목적의 진짜 순수한 목적은 뭐냐? 국고라는 거, 국고. 정부도, 그러니까 정부, 그 다음에 가게, 그 다음에 기업. 이게 이제 경제에 있어서 3주체죠. 3주체.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가게도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정부도 돈을 기업도 돈을 벌어야 되고 기업도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있어 가지고 이 플러스 해서 이 플러스로 되는 것을 국고적 목적이라 한다. 재정적 목적이라 한다. 일단 단어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목적입니다. 부목적을 정책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목적을 정책적 목적이라 하고, 국민 경제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국가는 조세라는 수단을 통하여 재원 조달 목적 외에, 그래서 국고적 목적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 목적 또는 비국고적 목적, 자, 비국고적 목적입니다. 자, 비국고적 목적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는 비국고적 목적으로는 사회정책적 목적, 경제정책적 목적, 그리고 억제적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범주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정책적 목적입니다. 조사의 징수에 의하여 사회 고유의 모순 내지 재산 분배의 불공평을 의식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기본 목적을 삼는다는 뜻이다. 소득세, 상속세 등 누진과세 제도의 채택, 사치성 재화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과세 등은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사회정책적 목적은 재산 분배의 불공평이라는 거죠. 불공평. 이렇기 때문에 누진과세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진과세 제도. 그래서 소득에 따라 가지고 구간별로 해서 세율을 각각 다르게 구성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진과세 제도는 조세의 비국고적 목적으로서 사회정책적 목적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동그라미를 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정책적 목적입니다. 조세를 이용하여 중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자본 축적을 하고 금융 조달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기간 사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제정책적. 자, 그 다음에 억제적 금지적 목적입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경제활동을 자극시키다든지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조세 용어의 해설입니다. 자,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부가권자라는 거죠. 자, 누가 세금 영수증을 교부했느냐 해서, 자, 국세는 당연히 국가,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부가권자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맞는 지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있어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또 세금이 지방세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자, 직접세와 간접세는, 자, 직접세는 바로 직접 해서 돈을 내겠다.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납부를 한다. 이런 말이죠. 조세의 정가 유무를 기준으로, 자, 정가 유무입니다. 조세의 정가 유무를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집니다. 법률상의 납세자와 사실상의 조세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되도록 입법자가 예견하고 제정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조세 부담의 정가에 의하여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예견하고, 그러니까 입법자는 당연히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해서 지금 납부하는 사람 해서 납부자하고, 그 다음에 담세자하고, 납부자하고 담세자하고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직접세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하고 다른 경우가 이제 간접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전자에 속하고 해서 직접세입니다. 직접세. 자, 법인세, 소법,
상증종입니다. 상증종. 그래서 소법 상증종은 국세이면서 직접세라는 거죠. 직접세.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세 직접 납부하는 것이고, 법인세, 법인 총무계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다 직접세이고, 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이다. 해서 부계주인증, 부계주인증, 요것은 간접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납세 의무자가 1차 부가가치를 만든 사람, 2차 재화를 부가가치 만든 사람, 3차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만든 사람, 그리고 최종 판매자, 그 다음에 고객,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부가가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2차 만든 제조한 사람이 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라는 거죠. 의무자인데 이 사람이 직접 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다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재화를 살 때는 당연히 부가세 10%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는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담은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이 물건 샀다라고 해서 내가 1년 동안 연필을 10자루 샀고 공책을 20권 샀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다 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부가가치를 올린 사람이 세금을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산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든지 환급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세라는 거죠. 그래서 소법 상증종 부계주인증, 이렇게 해서 직접세, 간접세. 자,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입니다. 그러면은 목적세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은 농어촌 지역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겠다, 이 목적세이고,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거두겠다, 이게 보통세죠. 그래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목적세, 의미가 없으면은 보통세. 국가 지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의 공무원 월급 주기 위해서 거두는 거, 이건 보통세고, 조세 수입의 용도를 정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교교농이 있고, 지방세 중 목적세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 그 다음에 지방, 그러니까 지역 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다 지역, 지방,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담세자. 자,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납세자, 돈 내는 사람, 세금 납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납세자라 한다. 자,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조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면은 지금 납세자가 있고 납세 의무자가 있다. 그럼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담세자, 이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담세자하고 납세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있고 담세자가 있다는 거죠. 자, 담세자는 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 사람이 세무서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에 가서 내 세금 이만큼 내었고 해서 이걸 정산을 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나갔지만 이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부담만 했다는 거죠. 부담만 하고 있다. 자, 담세자라 함은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지만 그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담세자는 소비자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그 중간에 부가치가 올랐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분기 2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그럼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내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내가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만 담세자는 그냥 돈만 낸다는 거죠. 그냥 돈만 부담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이 다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세무서에서 보니까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이 있을 것인데 소득이 지급되고 나면은 이 지급받은 사람한테 다시 세무서가 자, 세금 내라.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시오. 이렇게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지금 소득이 발생되는 원천되는 곳에 가서 여기에서 바로 세무서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천징수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소득세 해서 이자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곳에 이자소득세가 세금이 부여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고객에게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라. 그리고 여기에 세금 뗀 것은 그 다음 달 10일 돼 가지고 세무서로 다 일괄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천징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자, 원천징수는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 자, 지급하는 자가 왜냐하면은 받는 사람한테 세무서가 가가지고 다시 세금 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거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 다 떼고 해서 세금 상당액을 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에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소득의 발생 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하였다 하여 원천징수라 하고 그리고 그 소득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조세의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농축협의 조세 의무입니다. 자, 조세 의무의 개요. 해서 조세 의무는 크게 납세 의무와 협력 의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납세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이 두 가지가 있다. 납세 의무는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말한다. 반면에 협력 의무는 국가 지자체가 세금 징수를 대리하여 징수 납부하거나 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점차 의무 이행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가세 사후 환급 할 때 협력 의무가 있었죠. 해서 지금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제 부가세 사후 환급을 해줬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통지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 의무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농축협의 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농축협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세 감면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세금을 감면시켜준다. 왜 감면시켜주느냐? 농협은 농협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뭐다?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자, 우선 국세에 보시면 비영리 조합법인으로서 그래서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82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 특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는 특별하게 규정을 하겠다는 거죠.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법인세율의 저율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9%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9%입니다. 농협은 법인세율이 9%이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12%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10% 그리고 이제 20%, 22%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9%, 12%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율로 매겨주고 있다.
자,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상, 법인세 비용 차감정 당기순이익.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정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데 법인세 비용까지 차감을 한 것이 아니라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다가 수익사업의 기부금, 접대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금, 대손충당금, 과다경비, 업무무관 비용,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근로자 개인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총 받았는 1년 동안의 소득 해서 만약에 7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쭉 차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쭉 차감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과세표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세표준에 의해 가지고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주면은 이제 납부해야 될 이제 세금액이 산출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기존에 납부되어 있는 세금하고 비교해 가지고 환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더 납부를 할 것인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법인세 또한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준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과세표준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세표준에 따라서 과세표준 곱하기 9%를 하든지 아니면은 12%를 하든지 해서 법인세를 산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니까 특례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지금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에 있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고 비용에 있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무조정이라는 말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업에 있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할 때 기업에서 회계 처리한 것하고 세무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회계 처리해 놓은 것을 세무서의 관점에서 다시 조정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아무리 당신네들이 이게 접대비다, 이게 기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다시 이것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은 순손익이 산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일반 기업은 10% 아니면 20%, 22% 이렇게 곱해서 법인세를 산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 있어서는 지금 수익 사업에 있어서 매출, 그러니까 수익은 이제 매출이고 비용은 이제 매출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농협에 있어서는 지금 매출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비용에 있어서도 지금 비수익적 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조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례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만약에 삼성에서 지금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은 수익에 있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세무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경비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송금 산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따져줘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한데 우리는 지금 수익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는 비수익적 사업은 여전히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수익 사업에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의 수익 사업에 있어서만 조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수익 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보시면, 자, 당기순이익에다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다가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비용 중에서, 자, 기부금, 접대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대손금, 그리고 대손충당금. 자, 해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해서 대손충당금 이렇게 묶으시고, 그 다음에 과다경비, 업무무관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입액을 가산한
그래서 지금 송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송금은 비용입니다. 비용. 회계상에서는 비용이라 얘기하고 세무서에서는 송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수익이 만약에 10억이 났다. 10억이 난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10억이 났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7억이 났다. 그렇게 해서 3억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여기 7억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해서 수익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기부금부터 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백 해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쌓아서 비용으로 우리는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대손충당금을 만약에 2억을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2억을 세무서에서 볼 때는 이 2억이 너무나 과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다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럼 비용을 얼마로 인정해 주겠는데 1억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세무서에서는 10억에다가 비용을 6억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4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인정되었는 금액은 다시 과세표준에 가산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안 빼주니까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에 더 플러스가 되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기부금 그리고 접대비. 자, 이러한 비용들은 자체가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거죠. 그리고 이걸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개정 과목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이 되는 구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세무서에서 볼 때 학교장의 인가를 안 받았는 장학금을 지급해 줬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과세표준으로 집어넣고 비용으로는 인정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금, 대손충당금. 자,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대손금, 대손충당금은 다 이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 비용이 타인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게 보통의 비용이죠. 만약에 뭔가를 수리했다. 그러면은 수리비, 아니면은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타인에게 지급이 되는 게 비용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게 타인에게 지급이 안 되는 거죠.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거.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되는? 나한테. 그러니까 법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금 쌓아놓는데 어디에 쌓아놓느냐? 농협에서 쌓아놓는 것이고, 대손충당금 쌓아놓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남한테 줘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달에 대출이 이렇게 정상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대손충당금을 국민은행에 쌓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쪽에 쌓아두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번에 수익이 100억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정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정료고액출을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대손충당금이 만약에 10억인데 손익이 너무 많이 났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더 세우자. 해서 10억이 아니라 한 50억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50억에 대해서 9%, 12%를 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서에서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50억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10억이네. 그러면은 나머지 불인정되어 있는 송금 불산이백은 다시 과세표준에 가산이 되어서 이제 90억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곱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냄새가 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러면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어디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크냐 작냐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작아야 된다는 거죠.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그래서 100억, 50억, 50억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비용 이익을 작게 만들어야지 과세 표준이 올라갈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이제 9%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요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수익 사업입니다. 수익 사업. 그래서 비수익 사업은 아니고 수익 사업에 있어서, 비수익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의 비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협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농협이니까 그것은 건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매출의 수익에 대해서도 건드리지 않겠고, 단지 비용인데 수익 사업에 대응한 비용으로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들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정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매기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가 있다는 거죠. 특혜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세에 있어서 인지세 면제입니다. 해서 어린이 예탁금과 조합원 예탁금의 통장 증서에 인지세를 붙여야 되는데,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인지세 이게 면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융자 서류 해서 이제 대차 계약, 소비 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제 증서에 있어서 이제 인지세가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융자 서류가 아니라 조합원이든 일반인이든 모든 사람은 이제 다 대출을 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인지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농협은 정부 업체 대행 기관으로서 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소매업 등 과세 사업을 제외한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자, 해서 지금 소매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은 지금 하나로마트죠.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는 이게 과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만약에 신용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트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과세로 등록을 하는 거죠. 과세업자로 등록을 하고, 신용사업에 있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마트에 있어서는 이제 과세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소매업 등 과세 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 사업, 그러면은 고유목적 사업은 무엇이냐?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게 고유목적 사업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 준다. 자, 그리고 농협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농축산업용 기자재,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을 시키겠다. 자, 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면은 면세를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영세율을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왜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농민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을 시키겠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사후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 자, 요것은 일단 과세로 적용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실제 농업인임을 확인을 하면은 농협에 가가지고 환급 대행을 신청하면은 부가세 부담한 것에 대해서 환급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용 기자재는 전액 과세이며, 그러니까 일단은 과세라는 거죠. 일단은 과세로 매기고 난 다음에 사후에 농민이 농어민 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해 가지고 첨부해서 농협에 갖다 주면은 이제 우리가 대리 환급 받아 가지고 돌려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의 면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우대세율 적용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면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하나의 단일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이 부과될 때 같이 따라가서 거기에 몇 프로, 10%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이제 법인세 우대 부분에 있어서도 농특세가 면제가 되어지고,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가 되어진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융자시 제공받은 담보부동산의 등록면허세 감면 부분, 그래서 75% 감면 받는 것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또한 면제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입니다. 6월 1일자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자죠. 6월 1일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만약에 부동산을 만약에 시가가 한 20억이다. 이러면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의 이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달 지나서 6월 10일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부과를 시키는데, 농협에 있어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종합부동산세도 면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면제받을 수 없다. 자, 그리고 지방세에 있어서 이제 취득세 감면입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가 감면되고, 그리고 농축협 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A 농협하고 B 농협하고 이제 흡수 합병을 했다. 그래서 A 다시 농협이 됐다. 그러면은 B 농협이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A 다시 농협에서는 이것을 감면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받는다. 그래서 농축협 간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인 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는 75% 경감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다 100% 경감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75% 경감입니다. 해서 지금 등록면허세에 있어서는 75% 경감받는다. 그리고 농축협이 농업인에게 대출하면서 제공받은 담보물의 저당권, 지상권 등의 등기에 있어서도 75%를 경감받는다. 자, 그리고 지방세의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데 6월 1일자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제 10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농축협에 과세되는 주요 조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은 이제 면제가 되어지는 거죠.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과세가 되는 것들입니다. 과세가 되는 것들. 자, 법인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저율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지만 납부는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과세가 되어진다. 자, 농축협은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금, 대손 충당금, 과다경비, 업무 무관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자,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 사업에 있어서의 비용 처리했는 것 중에서 접대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외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세율은 9%이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그러니까 소매업,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음식점업, 그리고 숙박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욕탕업, 예식장, 주차장 운영.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과세가 되는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뒤에 쭉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고유 목적의 사업, 이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더 한다. 이러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대상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약간 좀 이제 특이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소매업, 마트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하는 데는 잘 없죠. 숙박업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그 다음에 예식장. 자, 요걸 하고, 자, 그 다음에 도축업. 자, 도축업도 일단 과세 대상입니다. 도축업이 과세 대상인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서 농안법에 따른 수탁 판매를 위한 도축업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수탁 판매라는 거죠.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직접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수탁은 대행이죠. 대행. 그래서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대행해 준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부가세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시켜준다. 자, 그리고 도매업인데 농산물 수탁 판매업 및 부수 업무는 제외한다. 역시나 똑같은 의미로서 제외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복권, 입장권, 상품권 판매 대행.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농협법상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시 상품권 발행 사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과세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국세에 있어서도 이제 인지세 해서 조특법상 면제 및 인지세법상 비과세 문서를 제외한 각종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인지세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잃어간다. 그럼 인지를 붙여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입니다. 않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이 되면은 다 면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은 과세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의 취득세는 고유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자산 취득시입니다. 이외의 자산 취득시. 그리고 고유 업무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미사용할 경우 아니면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시킨다. 그러면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네, 제한을 걸겠다. 자, 그리고 재산세 또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 자,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전액과세,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액과세 해서 이제 쭉 세금을 납부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감면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농축협의 조세 협력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삼잡았던 것은 이제 납세 의무였죠. 그러면은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입니다. 자, 원천징수는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시 해서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 금융기관, 농협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한 세율로 일정액을 미리 징수하여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국가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 그리고 대상 소득 및 시기입니다. 해서 개인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지급시 그래서 2배4 근연기입니다. 2배4 근연기 2배4 근연기 퇴직소득. 자, 그리고 법인은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그리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지급시. 자, 해서 지금 비거주자, 개인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지급시 이때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비거주자니까. 그래서 떼먹고 가버리면은 또다시 받아내기가 힘드니까 미리 원천적으로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도 이제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지급 시 이때도 미리 원천적으로 떼겠다. 자, 그리고 대상 세목에 개인은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 그리고 외국 법인은 지방소득세까지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다 종결을 다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다 떼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망가 버리니까.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에 보시면은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시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 그 지급 내역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는 그러니까 농협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 그래서 협력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납세기한과 납세지입니다.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한 달입니다. 한 달. 해서 한 달 해서 4월 달에 원천징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각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한국은행에 납부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시군구청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급명세서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한 해 동안 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을 그 다음에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그래서 2월 28일까지 세무서에 제출을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3월 10일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자, 이러한 것들은 많이 몰린다는 거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이제 3월 10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 보시면은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하지 않고 특별징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냥 용어상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및 제출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이제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부가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세용 그리고 과세용. 자, 발급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서는 이제 면제 대상인 면세인 경우에 이제 공급을 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 자,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했다 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매자한테서 물건이 있다가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이 되어서 이쪽 구매자한테 갈 때는, 물건이 갈 때는 항상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이게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물동이 이동할 때 항상 그 증표인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 자, 제출 대상에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길 뿐이지, 뭐 당연히 과세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걸 하는 것이고, 이걸 매출처별, 매입처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처별로 하고, 그리고 매입처별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자, 세금계산서는 과세업자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 내가 매입을 했는 거죠. 물건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해왔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을 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매출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해 가지고 지금 다음 달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이제 더 납부하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제출 시기는 매 분기 말 2월 25일까지입니다. 2월 25일까지. 그리고 계산서는 익년도 2월 10일입니다. 익년도 2월 10일. 자, 그리고 가산세, 세금계산서에 있어서는 부가사유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실기재,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인 미제출, 부실기재 시. 자, 그러니까 부가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에서 2%. 그러니까 이거는 앞쪽에서 구매 사업할 때 이제 가산세율을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부가사유도 자세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 때 기준점은 1%입니다. 1%이고, 만약에 이 사람한테 악의가 있다 이러면은 나쁘기 때문에 2%를 매기는 것이고, 그리고 영세율 이렇게 해서 조금 혜택을 줄 때 지연 제출을 했다 이러면은 감면을 해서 0.5%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0.5%에서 최대 2%까지 부과한다. 자, 그리고 계산서 역시나 이제 동일하게 하고, 가산세율은 1에서 2%이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에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면세 사업자라는 거죠. 그 면세 사업자는 지금 매출을 할 때는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계산서만 발급을 하겠죠. 면세니까 매출을 할 때는 무조건 계산서만 발급을 하는데, 매입을 할 때는 당연히 면세 사업자로부터 사올 수도 있고 과세 사업자로부터도 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세 사업자로부터 사올 때는 과세 사업자는 어차피 지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받아두어서 신고를 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과세 사업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입을 했는 것이지만 이쪽에서는 세금 계산서 과세 사업자는 매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하고 매입하고 다시 이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에도 이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을 해야 된다. 언제? 매입했을 때의 그 세금계산서 그것도 제출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때는 가산세 50%를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법정 지출 증빙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법정 지출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증명 서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보시면은 법정 지출 증명 서류의 종류는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 이런 거죠. 그러면은 법정 지출 증빙이 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증명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대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최대 목적이 뭐다? 징수하는 거죠. 징수하는 거. 돈 받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출, 사업 수익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러 마이너스 감추느냐? 그러면 이걸 감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검산할 수 있는 법정 지출 증명 서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처별, 매입처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는 다 벤사에 의해 가지고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끊을 때 다 있으면은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는 사람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릴 수 있고 일반 사업장들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수익을 낮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용을 올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과세 표준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2만원인데 현금 내시면은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지출 증빙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비용으로 썼는데 이 비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는 거죠. 접대비인 경우하고 접대비가 아닌 경우. 자, 접대비인 경우하고 접대비가 아닌 경우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면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거죠. 자, 접대비의 정의는 뭐 단순합니다. 자, 친구 만났는데 친구한테 친구하고 접대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하고는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접대하고 왔는데 접대 받았는데 내가 돈 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접대 받는 사람은 무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제공되어진다. 지금 이 접대비에 있어서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업무와 관련 없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접대비인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무조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법인카드 가지고 무조건 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접대비에 있어서는 한도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접대비가 아닌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법정 지출 증명 서류의 수취 의무는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 서류에 의해서 되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만원 초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까지는 그냥 영수증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영수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봐주는 거죠. 그냥 봐준다. 자, 접대비인 경우에는 건당 만원입니다. 건당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받아둬야 됩니다. 이걸 받아둬야 된다는 거죠. 접대비면은 만원 초과 시에는 이 서류를 받아둬야 되고 접대비가 아니면은 3만원 초과할 때 받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만원
그리고 여기는 3만원. 그러면 지금 접대비인 경우에는 만원을 초과해서는 이게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무조건 법정 증빙 서류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3만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 초과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받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외 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접대비인 경우의 예외 사항 보시면은 현물 접대비. 자, 현물입니다. 현물. 그러면은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금액으로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이게 건당 만원인지 건당 10만원인지 이걸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현금 외의 지출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리카 갔다, 아프리카 아니면 브라질 갔다 해서 아마존의 눈물 이거 찍으러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용으로 떨어내야 되는데 지금 접대비로 해가지고 거기 원주민한테 접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촬영 좀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식당에 갔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없는가요? 이거 법인카드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없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기 힘든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자, 그리고 농업인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구입할 경우에, 그러면은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결제해야 되는데 지금 신용카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혹시 단말기 없는가요? 그러면 뭐라고? 단말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해서 카드 요렇게 끊는 거예요. 하면은 설명해도 모르는 거죠. 나 없는데.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농민이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니면은 현물, 이때는 접대비로 해가지고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일반 지출 증명 서류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3만원 초과 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냥 보통의 영수증을 가지고 왔다. 영수증을 그냥 가져왔다. 이러면은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된다.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용은 이제 회계상이고, 회계상의 비용이라 하고, 이제 세무상에 있어서는 송금입니다. 송금. 그리고 수익은 입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으로 인정된다.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지금 비용으로 인정된답니다. 일반 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접대비가 아니면은 인정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대신에 거래 금액의 2%를 법인세로 부과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거래 금액 만약에 5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물건 사고 지금 법인카드로 끊어야 되는데 그냥 현금 주고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사왔다. 그러면은 5만원을 끊어온 영수증이 있다. 이러면은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거래 금액의 2%를 법인세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5만원 곱하기 2% 이걸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법인세로 납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접대비인데 만약에 5만원짜리를 그냥 영수증을 끊어왔다. 해서 식당에 그냥 영수증 끊어왔다. 해가지고 내 현금 주고 왔는데 현금 영수증 끊어 오셨는가요? 현금 영수증도 못 끊었다. 그냥 5만원짜리 주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송금 불산입이 되어지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앞쪽에서 살펴봤듯이 수익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충당금 이게 송금 불인정 되어지면은 어떤 효과가 되느냐. 10억의 매출이 있고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이제 5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인정되었다. 비용으로 불인정되면은 과세 표준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어진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은 지금 과세 표준에 플러스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이 불산입되어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액은 지출액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를 곱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2%의 지금 가산세만 곱해준다는 거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데 지금 접대비인데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면은 비용으로 아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되어서 가세 표준에 더 플러스 알파로 되어지고 여기에서 곱하기 9%가 매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용으로 인정되나 요 단어하고 송금 불산입되어 비용 불인정입니다. 비용 불인정. 그래서 비용 인정, 비용 불인정. 그리고 가산세 2%냐 아니면 법인세율 9%냐 그렇게 두 가지를 서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